입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충현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5월 8일)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이었는데요. 이인영 후보와 김태년 후보의 3선간 대결, 방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인영 후보가 여당 원내사령탑이 됐습니다. 오늘 선출된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는데요. 또 하나 뭔지 아시죠? 야당 설득입니다. 홍영표 전임 원내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권에만 눈이 멀어 길거리에 나가 극우적인 선동정치를 하다 보니 나경원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아졌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뛰어난 협상력은 기본 옵션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기대해도 될까요? 오늘 당선인 각오는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생방송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이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검찰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장 바닥에 숨겨져 있던 어마어마한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닥 안 깊숙한 곳에 숨긴 이 증거 자료들, 이것이 과연 이번 수사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증거인멸 과정에서 삼성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잠시 후 주진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 함께하는 팝콘 토론에서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특별 손님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김주영 이사와 함께 오늘의 팝콘 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야흐로 만 2년을 꽉 채우고 이제 3년 차를 향해 가는 문재인 정부, 그간의 지지율 변곡점을 짚어보고 대한민국 민심을 소상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힘차게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함께 하실 거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에 동의한다. 지난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자유한국당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백악관 브리핑 내용과 청와대 브리핑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발표에 식량 지원 관련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인데요. 북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한미 사이에 틈이 있다고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거듭
이번 북한 발사체를 대남 도발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중진 의원 회의에서 한 말 들어보시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의 대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안보가 국제사회에서도 회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이후에 발사체다, 전술 유도 무기다, 또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장난에 매달렸습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미사일을 취소하는 총국을 벌였고 국정원도 일종의 그 야당의 도발 규탄을 무마하는 데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우방들도 노골적으로 우리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일 아베 총리와 통화하고 우리와는 3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했습니다.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은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이런 반응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한미 정상 사이의 견해 차이가 좁아진 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때 치고 나가야 한다라면서 북한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준비 절차는 간단하다. 이미 개성공단 내에 연락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소장회의를 통해서 결정해도 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에 식량을 가져다 놓을 테니 교통수단을 동원해서 가져가라 이렇게 북한에게 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고무된 것 같지요. 정세현 전 장관의 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북한이 식량이 부족하다고 유엔에다가 이제 호소를 했어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일본이 먼저 50만 톤 주겠다고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하고 이제 협의를 했죠. 그럼 우리가 먼저 줘야 되니까 일본이 그 양해하라 해가지고 100만 톤 주겠다고 그랬어요. 100만 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협상을 했습니다. 그때는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 쌀을 줘야 된다 해서 15만 톤밖에 못 줬는데 값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때 경험을 살려가지고 새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가야 돼요. 통일부 장관의 이미지가 그쪽 아닙니까? 그렇게 먼저 언론에다가 터뜨리고 그걸 기사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준비 절차 같은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미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시 만나는 그 사람들끼리 뭐 필요하다면은 특별하게 소장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오는데. 김용민 라이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 선고를 얼마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선고를 늦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수사까지 재판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건 그것대로 재판하면 안 될까? 그건 그것대로 재판하면 안 될까? 박용진 의원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부 즉 정형식 판사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의 주장 말입니다. 그래서 정형식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지금 검찰은 이 판결이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있고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다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BC 라디오 시민보의 시선집중 일부분 들어보시죠.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재판은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법원에 가 있기 전에 2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아주 죄를 가볍게 해가지고 내보내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뭐였느냐면 뇌물을 주고받았던 걸로 서로가 이득이었다. 이것 핵심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2심에서는 없었다고 한 거예요. 그 정형식 판사는. 맞습니다. 없으니까 당신은 그냥 집행유예로 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심에서 그렇게 판결했었던 것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정황과 증언과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폐, 지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사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것이 맞죠. 그래야 2심에는 없었던 예. 그런 정황 증거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이 우리는 그거는 뭐 검찰이 무슨 수사를 하든지 신경 안 쓸 거고 예. 그저 2심까지 있었던 그 사건 자료만 보고 충실하게 우린 요것만 판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아예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한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거지 예.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외면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회계 사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은닉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장 바닥을 뜯어서 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 1라디오 최경영의 경제쇼 진행자 최경영 KBS 기자가 삼성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의 우호적인 기사가 300건 넘게 쏟아지는 동안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비판적인 기사는 단 9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300건 넘는 기사도 실은 9건의 부정적인 뉴스를 덮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 의심됩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최경영 KBS 기자의 말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2030년까지 삼성이 133조를 투자를 하겠다고 4월 24일 날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그게 이제 속보로 나온 게 오후 1시경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4월 24일 같은 경우는 오후 5시에 한겨레에서 삼성 분식회계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합니다. 맞습니다. 거짓말했다. 근데 이 속보는 오후 1시. 근데 당시에 보면 예. 그 속보와 비슷한 보도들이 네. 그러니까 삼성이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는 보도가 네. 304건이 나옵니다. 그날 당일에만. 2030년에 일어날 일인데 네. 아니 2030년까지 앞으로 쭉 한다는 건데 어쨌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좌우지간 쭉 한다는 건데 그게 304건 그날 당일에만 그 다음 날까지 합하면 뭐 한 900건 가량 돼요. 엄청나네요. 엄청나요. 근데 이제 그 당일만 보면 네. 한겨레와 똑같은 보도 예. 단신까지 다 합해서 9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304대 9가 되는 거예요. 김용민 라이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상진아재라는 유튜브 컨텐츠를 방송하는 김상진 씨. 이 사람은 어제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받을 계획이었는데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끝내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김상진 씨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 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김상진 씨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서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반대했습니다. 김상진 씨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다가 현장이 하도 밋밋해서 현지에서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근처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차량 번호는 제가 미리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가 채팅창에서 댓글로 차량 번호를 올려주어서 그것을 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사실 그 표현을 할 때 그 차량 번호가 윤석열 지검장 차량 번호가 맞는지 틀린지도 몰랐었습니다. 그 발언으로 인해서 윤석열 지검장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남자로서 여기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 사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왜 이리 커졌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김상진이 자유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우파 최고의 공격수로서 정치적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유승민계 안철수계 계속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죠. 손학규 대표는 이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혀서 바른미래당 내홍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당 최고위에 불참하는 최고위원 5명은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으니 사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사보임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사죄했고 임기가 불과 한 달 정도 남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김관영 원내대표 방금 전에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다음 주 수요일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예고했습니다. 손학규, 하태경 두 사람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보임 문제로 논란이 많았지만 김관영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사죄를 했고 마음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 임기 이제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최고위원 5명은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제안을 수용하고 우리 당이 민주당, 한국당, 민평당 그 어느 당이든 합당 불가 선언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김관영 원내대표도 본인의 제안이 다른 최고위원들의 5명의 최고위원들에 의해서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경선을 통해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 3선의 이인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인영 의원 결선 투표를 거쳐서 당선됐는데요. 당선 수락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그동안 살아온 게 부족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대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혹시 원내대표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정말 말 잘 듣는 그런 원내대표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할 때 이해찬 대표님 모시고 국민운동본부 이런 데서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잘 모시고 우리 당이 넓은 당교를 통해서 강력한 통합을 이루고 그것으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늘 걱정하시는 게 협상 잘할 거냐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삼바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벨라니의 삼바 드 자네이루. 네, 우태성님 단순 해프닝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할 정도라면 수사해야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튜버, 극우 성향의 유튜버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홍선영 님도 우파의 민낯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검찰이 이 증거 인멸을 한 삼성전자 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교통정보 듣고 와서 소상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시 25분 막 지났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미 씨.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 통행량이 늘면서 여파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유성 방향으로 서세종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 작업을 합니다. 공주 나들목부터 6km간 정체가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안성 분기점에서 오산 나들목 구간이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이후 기흥 동탄에서 수원까지나 판교에서 막힙니다. 달래내 고개에서 한남까지도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으로 진천터널 부근의 사고는 처리 작업 이미 끝났는데요. 증평에서 진천터널 쪽으로 5km 구간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일죽에서 모가 부근까지나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중부 1터널 구간 밀리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문경세제 부근과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9km 구간이 모두 작업으로 정체고요. 창원 방향으로도 여주 분기점에서 5km 구간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입니다. 4조 5천억대 분식 회계 의혹, 회계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요. 공장 바닥에서. 네, 어마어마한 양의 그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수사, 급물살을 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수사의 마지막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일까? 주진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범죄 영화를 연상케 했습니다. 네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 아니 공장 바닥에 있는 줄 어떻게 알고 거기를 뜯어내서 자료를 찾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으니까. 알려줬으니까. 네. 이번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조금 지난번까지 이어지던 삼성 수사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삼성 관계자나 삼성 사람들이 그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전에는 뭐 아니다, 모른다, 인적인 일탈이다, 모른다 이렇게 하면 검찰이나 뭐 금감원에서 당연히 모르셔야죠. 그러면서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앞에서 하는 신용만 하고 지나갔어요. 압수수색도 삼성 사람들은 그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특검 그리고 이어지는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서 그 검찰의 태도는 완벽하게 다르고요. 이제서야 삼성 수사를 제대로 해내고 있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성 관계인들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라든지 회계업체 그리고 신용평가기관 그리고 여러 그 업체들이 삼성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고 이 말을 맞췄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씩 둘씩 깨지고 그리고 삼성으로 수사가 이어지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수사가 되면서 지금 삼성 직원들도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숨겼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해줘서 어제 압수수색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검찰이 증거 인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 청구, 검찰의 수사 의지는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삼성 수사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싸움입니다. 이번에 지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차장 굉장히 의지가 있고요. 이 삼성 수사가 이번에는 좀 결과를 맺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건요. 누가 그걸 알려준 겁니까? 공장 바닥에 있다는 걸. 공장 바닥에 묻어놓은 사람들이 알려준 거죠. 그래요? 처음부터 얘기한 건 아니고. 네네. 곤란해지고 거짓말한 게 들통나고 자료가 드러나서 어디에다 그냥 공장 바닥을 다 뜯은 건 아니고요. 통신실 이런데 보면 케이블 같은데 많이 그 지하에다 묻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공간이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를 뜯어내고요. 그 공간을 흡착기 그러니까
저쪽으로 그 전선들을 밀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버와 개인용 PC 그리고 이 그 분식 해결와 그리고 승계를 위해 그 여러 그 장부를 만들었던 내용들을 거기다 일단 묻었어요. 이거는 지난해 5월, 지난해 7월 그러니까 금감원의 고발과 증선위의 조사가 있었을 때 그때 뜯어다가 묻었는데요. 그때 묻어놓고 있다가 네. 그 최근에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니까 그걸 파가지고 다시 파손했어요. 그 다시 그걸 뜯어다가 다시 파손하고 넣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그 파손한 내용까지 다 걸려가지고요. 예. 그래서 조금 삼성이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네. 증거인멸을 했는데요. 네. 많이도 못했어요. 많이도 중요한 못했어요. 건 없앴겠지만 네. 아주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삼성이 굉장히 괴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완전 파기하지 않고 그냥 숨겨만 놨었는데 나중에 이제 상황이 곤란해지니까 다 파기하려다가 이제 검찰에 적발이 된 거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더라도 검찰이 삼성의 심장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부분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껏 뭐 검찰과 법원에서 삼성에 대한 제대로 대한 단죄가 없었죠. 죄를 짓거나 법을 어겨도.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넘길 수 있다는 삼성의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수사가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와서 삼성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 많이들 봤는데 말이죠. 네. 이 삼성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네, 복잡하고요. 사실은 5월에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오늘 5월에 선고가 될 줄 알았는데 대법원 선고. 네, 예.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선고가 있습니다. 그건 가장 중요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삼성에서 뇌물을 줬지 않습니까? 말로비를 했었는데 그 말로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1, 2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그다음에 그 문영표나 홍만선 이런 사람 관계자들의 1, 2심에서 모두 삼성이 말로비를 했다 이렇게 로비를 했다고 이렇게 유죄를 내렸는데 그 말을 뇌물로 본 거예요. 말을 뇌물로 봤죠. 예, 그 재판부들이. 근데 2심 이재용 2심 재판부 정영식 판사는 이거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그렇죠. 정영식 판사만 유독 이렇게 그 뇌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봐서 대법원에 똑같은 사안이 올라가 있는데 2심에서 그 결론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원 합의체에서 하나의 판결로 만들어야죠.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그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이재용 그 부회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걸 위해서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원 합의체에서 그 재판이 나오기 전에 뭐라도 조금 그 사회적 그 이슈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 국가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뭐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뭐 열심히 노력하겠다던가 아니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그 과외적인 거 그러니까 본질적인 법적인 부분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점수를 따려고 방법을 내려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게 인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던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공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다던가 이런 그 결과물을 만들어냈지만 이건 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서초동 그러니까 법원 문제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이 그 말 로비 이 모든 것이 승계 때문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승계, 경영권 승계. 예. 네, 5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합병을 해야 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해야 되고 제일모직의 지분만 가지고 있던 그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제일모직의 그 가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
분식회계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 큰 회사로 만들어서 이재용한테 이롭게 해서 승계를 완성하겠다는 게 삼성의 생각이었는데 네네. 이게 굉장히 조금 그 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있는 데다가 네. 거기다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 속도를 내서 네. 분식회계가 승계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증명해 내가고 있는 과정이어서요. 네. 삼성한테는 5월이 굉장히 잔인하죠. 아, 그렇군요. 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 대법원이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회계 사기 이 건도 재판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재판을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대법원은 보통 법원에서 1심, 2심, 3심 이게 뭐 몇 개월 정도에 한 번씩 해라, 6개월 만에 해야 된다 해서 구속 기간도 정해놓고 재판 기간도 좀 정해놨는데 이렇게 중요한 재판이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검찰에서 그 승계에 대한 수사,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의 결과물이 마구 나오니까 갑자기 대법원에서 선고를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거는 굉장히 좀 적절하다고 보고요. 네네. 법원이 지금껏 열심히 안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는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그 우려를 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선미 님이 마룻바닥 뜯고 돈 감추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점점점 네. 이러셨고 유튜브를 쓰시는 꽃놀이 헐크님은 몸집 불듯 제일모직 가치가 갑자기 부풀었군 이렇게 또 반응 보내셨어요. 예. 네. 자, 주진우 기자님 오늘 잠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민민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석석이 말입니다. 석석이. 아니 석석이 왜요? 글쎄 석석이가 드론을 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드론 위에 석석. 네, 날고 있는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드론을 타고 경남 거제 날아와 있습니다. 아니 그 거제라면은 오늘도 그분을 따라서 아니 그 석석은 그분 팬입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추종자입니까? 아닙니다. 네,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제가 기습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들어보죠. 네, 황교안 대표님. 아니 어디서 소리가 들리지요? 이게 실화입니까? 드론 타고 여기까지 석석 따라왔어요? 네, 대표님.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한선교 의원의 욕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글쎄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모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한선교 의원의 거취는요? 글쎄요 아직 결정을 그것도 못해서 세모입니다. 김용민 MC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 성대모사 점수 몇 점입니까? 무슨 성대모사 했어요? 김수민이잖아요. 김수민. 네, 무슨 황교안 대표입니까? 예. 아니 공당의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모독하면 안 됩니다. 아니 김수민이잖아. 예, 알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엄기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세 뉴스 보세. 오늘의 뉴스는 김수민의 황교안 성대모사 점수는 10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황교안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수민 평론가 오셨고 오창석 평론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 저희가 앞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까지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 그래요. 그 결선 투표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1차 투표에서 이인영 54표, 김태년 37표, 노웅래 34표 이렇게 나왔는데요. 참여한 의원이 125명이라서 과반인 63표가 나온 후보가 없어서 결선을 갔습니다. 이인영 후보
6표 그리고 김태년 후보 49표 이렇게 나옴으로써 이인영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됐고요. 예. 조금 의외였던 거는 노웅래 후보를 1차에서 지지한 표는 대부분 이인영 후보를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것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결선 투표 최종 결과의 표가 이인영 후보의 표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우센 뉴스라는 신문을 보니까 네. 기사가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제 해석 기사를 썼는데 친문 김태년을 꺾고 비주류 이인영이 당선됐다. 비주류 진영의 공천 불안감이 김근태에게 이인영에게 표를 몰아줬다. 이런 분석이 저 비우센 뉴스에서 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 비주류냐 주류냐 요 얘기는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저는 신박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서. 네. 네, 사실은 김태년 의원과 이인영 의원 64년생 동갑이고요. 네. 학번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태년 의원 1월생이면. 김태년 의원은 65년생입니다. 아마 그래요? 그 빠른 5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포털에 보니까 같은 64년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포털 방금 보고 들어와가지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김용민 MC께서 다른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예 저는 항상 반업입니까? 반업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문제죠. 안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요. 김태년 후보가 1964년 1월 음력생이네요. 음력생.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어쨌든 같은 64년생에 걸쳐 있다고 보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할 게 뭐 86의 승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거의 동갑인 나이고 네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한 지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떠한 후보가 지지를 했냐 비주류가 지지했다 이런 얘기도 와닿을 수 있는데 네. 가장 크게 비주류가 지지한 후보는 제 생각에 노웅래 후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김태년과 이인영 의원을 나눈 기준은 어떻게 보면 김태년 의원은 이해찬 의원과 더 친했었다. 라고 하는 이해찬 의원의 본류를 보면은 흔히 말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썼던 친노라는 느낌.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친노와 비슷하긴 하나 친문의 느낌. 요 가르는 구분점이 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는요. 네. 이제 대야 설득이라든지 총선 승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큰 짐을 이제 안게 됐는데요. 어떻게 이인영 원내대표가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 글쎄요. 저는 이제 3명의 후보가 노선상으로 크게 차이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패스트트랙 전국을 대하는 자세는 비슷할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비슷할 것이다. 이 3명의 후보끼리도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크게 당의 대외적 노선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봤는데요. 네네. 오히려 당 내에서 어떤 구도가 만들어질지 역학관계가 재설정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고. 말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김태년 의원이 당선됐을 경우는 이해찬 대표와 싱크로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아까 그 인용하셨던 보도에서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인영 후보가 됐을 경우에 조금 더 이해찬 대표하고 어떤 불화가 있다거나 약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민주당 당 내에서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차라리 당의 화합이 더 나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거꾸로 그래도 싱크로율이 더 높게 해서 더 강한 원팀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관측이 갈렸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사실 큰 후보들 간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개인의 매력도라든지 또는 개인의 친소 관계에서 큰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말하는 X86 세대가 다 상징이에요, 사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네,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한 뭐 정치적 근원지에서는 다 차이점이 없고 개인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 3명 누가 되든 다음 공천에서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들에 대한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쇄신 기준점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창석 평론가 말을 분석해 보면은 같은 세대 X86 세대 후보들을 많이 공천하면은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이 얘기가 서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인데요.
그 위에 그보다 더 높은 중진 의원들 대신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저는 쇄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 없이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신진 세력이 등용되지 않는다라면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혹시 그 신진 세력에 본인도 포함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구진 세력입니다. 구진 세력. 굉장히 구진 세력이죠. 아니죠. 후진 세력이죠. 후진 세력. 그러면 김용민 씨랑 같은 세력이네요. 예? 김용민 씨랑 같은 세력이네요. 연대합시다. 예. 넘어갑시다. 예. 자, 올해 국회 입법 성과 역대 최악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이건 뭐 짐작했던 바입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는 지난 2017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5번의 본회의 개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3번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역대 최악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4개월간 총 3번의 본회의를 열고 법안들을 처리했습니다. 예. 지난해 2018년 같은 기간 6번에 비해서 절반 수준이고요. 예. 이건 2000년 2월 임시국회 소집을 규정한 이후에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법안을 심사하는 그 소위원회 역시 4개월간 평균 3일에 불과해서 가장 적었고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4개월간 단 한 차례 소위도 열지 못했습니다. 이거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응? 이런 상황이 왔는데 말이죠. 네. 이거 어떻게 좀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세비를 깎는다든지, 뭐 다음 공천 때, 뭐 공천은 뭐 어떻게 건들 수가 없겠군요. 하여간 이 국회의원들이 이거 국회를 열지 않으면은 큰일 나겠다. 국민들한테 큰 질책을 받겠다. 말은 뭐 질책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질책이 두렵지 않잖아요. 예, 두려울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국회에서 꼭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는 게 좋은 거는 또 아니라서. 회의 자체를 안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의를 열어놓고 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로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량 평가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어떻게 그럼 싶어요. 평가를 할까요? 총체적으로 선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선거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가로. 그래요. 하여튼 확실한 거는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것은 이 양비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정치권은 맞습니다. 다 잘못됐다. 다 책임 있다. 다 말하자면 쓰레기다. 이래 버리면은 더 나쁜 정당이 덕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비로는 벗고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옥과 석을 가리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자, 다음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극적으로 좀 흘러왔었는데요.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의총 소집 요구를 했고 이 의원들이 15명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찬성했던 의원이 12명, 반대가 11명인데 좀 다른 전선, 그러니까 더 폭넓은 전선이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위했던 것이고요.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통합이나 연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면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조건부 퇴진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는 한때 오신환 사무총장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강경한 카드까지도 만지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요? 예. 근데 권은희 의원이 어제 제안을 했는데 자신이 정책위의장 사퇴를 하는데 김관영 원내대표랑 공동으로 동반 사퇴를 하자. 그리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그 퇴임하라, 물러나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는데 결국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결의문이 작성이 됐는데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그 어느 정당과도 통합은 물론이고 후보 단일화를 포함한 연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의문이 이번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물러나면서 한 말이 밤이스럽다는 점에서 벗어나서 행복하다라고 그런 퇴임의 변을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주 수요일에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총선 앞두고 뭐 당대당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이 약속은 위반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약속 자체가 무효화되는 겁니까? 두 개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책임 소재를 물을 때 통합이나 연대를 모색한 쪽, 추진한 쪽이 이것을 파기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당대당 합당이 이루어졌을 때 난 이 당에 남겠다 하고 버티면 뭐 네.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행하는 건데 이제 당의 절차에 따라서 네. 당대당 합당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는 이제 합쳐버리면은 그냥 따라가든지 아니면 따라가지 않고 뭐 다른 당으로 가든지 무소속으로 남든지 뭐 그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혹은 같은 당명을 다시 써서 창당을 하던가. 사실은 말이죠.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뭐 바른미래당, 뭐 민주평화당 흡수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협약을 맺거나 약속을 하면은 그 권위가 있는데 바른미래당이 저 당 안 간다, 이 당 안 간다. 이 말이 과연 얼마만큼 무게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게감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당에 걸쳐서 하지 않겠다. 너도 하지 마라, 나도 안 하겠다. 이것이 이제 얽혀져 있는 부분이고 정치공학적으로도 합당이라든지 후보 단일화 이런 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바른미래당한테. 그래서 이쪽 저쪽의 균형을 잡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하지 말자라고 흔쾌하게 선언해버리는 그 사태가 다가온 거죠. 이 말에 진심이 담겨 있을까요? 저는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담겨져 있을까요? 라는 질문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더 이제 부하가 나서라도 독자 노선을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이 개척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긴 한데 이 지금 정치 국면이 정치 환경이 바른미래당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이것을 이행할 수 있을 그런 구도냐 이겁니다. 그게 이제 통합을 받아줄 거냐 그러면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네. 그 양당도 썩 그런 기색이 안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제3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에 1당 2당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꺾어서 다시 1당 2당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가능성이 썩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갈 수 없는 사람들 절대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자강론을 또 이야기할 제가 겁니다. 봤을 때는 이건 현실 직시론이에요. 예. 별도의 다짐이 아니라 실제로 절대로 다른 당 안 가겠다 이 약속하신 분 중에는요. 저쪽 당에서 절대로 안 받겠다. 절대로 안 받겠다. 너는 안 받는다. 다른 사람은 다 받아도. 뭐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네, 한 가지 묘한 거는 민주평화당하고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왜냐하면 호남 부분 선거 전략이 걸려 있어서 통합은 안 하더라도 민주평화당이랑 후보를 조정한다거나 선거 연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봐야 된다라는 게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 사이에서 또 피어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선거 연대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죠. 아니요, 후보 단일화까지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의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썰렁 아재 개그 중에 연대 이제 제가 흉내를 못 내겠는데 자꾸 연대 하는데 연대 안 한다 그대로 간다 뭐 이런 말 있어요. 아 여기 웃음이 터지니까 요런 코드에 웃음이 터지시는군요. 자꾸 연대 하는데 저는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 노선이 이번에 재확인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MC가 성대모사 그중에 가장 똑같았던 느낌입니다. 네, 진짜 똑같아요. 안철수 전 독일 현지를 연결한 줄 알았습니다. 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이 당 사무총장이요 사실상 뭐 법률적 행정적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 사무처의 이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사실상 대표예요. 근데 당 사무총장인 한선교 의원이 이번 방송에서 한마디도 인용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했어요. 당직자들한테. 네모 세모 당구장 별표야. 그래요. 뭐 대략 인터넷을 뒤져보면 어떤 욕인지 그 윤곽이 드러나는데 그 방송에서는 뭐 한마디도 인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욕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욕설입니다. 이게 욕설이 몇 개입니까 이게? 한 3개, 4개 들어갔어요. 자, 이 욕설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당 노조 자유한국당 내 사무처 노조가 한선교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했어요. 사퇴가 어디까지 신청이 됐습니까? 일단은 황교안 대표 입장이 중요한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봐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이제 피해자하고 연락이 안 닿는다. 피해자? 네. 피해자. 그래서 일단은 연락부터 닿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선교 사무총장은 사과는 했는데 뭐 사퇴 의사를 밝히거나 그런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은 황교안 대표가 선임한 한선교 사무총장 아닙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한선교 사무총장 욕설 파문에 대한 한국당 보좌관들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일단 뭐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을 터질 게 터졌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이라든지 부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몇 차례나 올랐었기 때문이죠. 2016년 9월에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개회사 발언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있던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서 구설수에 올랐고 또 역시 사과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사진이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고요. 네. 2009년 미디어법 입법 과정에서는 당시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멱살을 잡아서 멱살 잡은 사진이 있어요. 네, 예.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2016년에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예. 또 사과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2012년 4월에는 만취 여성과 동승해서 뺑소니를 방조했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한선교 사무총장 사태 어떻게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한수. 네, 손학규 대표 한 말씀 하십니다. 네. 당구장은 금년했더니 매출이 올랐다는데 바른미래당은 금년 연대를 금지해야 지지율이 오르나? 자, 서기한수. 네, 저는 당선된 이인영 대표에게 다음 달 6월을 앞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987년 6월이 오는 것입니까? 2019년 6월이 오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번에 좀 생각날 수 있는 말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